2024년 가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재. 69세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1998년 10월 15일자 페이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 오후 4시 대학원생 면담, 저녁 7시 산업계 자문회의.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빼곡합니다. 주말조차 비어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에는 학회 발표 준비, 일요일에는 논문 심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득 그날이 떠오릅니다.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때였습니다. 아이가 거실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 운동회예요. 아빠가 달리기 같이 하는 거 있어요. 그는 서재에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국제학회 발표 자료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중요한 일 있어. 엄마랑 가. 아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그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시 모니터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달리기에서 1등 했어요. 결승선 지나고 나서 관중석을 계속 둘러보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다음엔 꼭 가볼게. 하지만 다이어리를 넘기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다음 운동회에도 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2003년 6월 3일자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전 10시 대학평가위원회, 오후 1시. 점심 겸 기업 미팅, 오후 3시 연구실 회의, 저녁 8시 동문회 모임. 그날은 딸의 고등학교 입학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에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딸 입학식인데 당신도 참석할 수 있죠? 그는 다이어리를 펼쳐보고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빼면 안 되는데 내가 위원장이라서. 미안하지만 내가 다녀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그는 정말 바빴습니다. 주요 대학의 교수였고 산업계 자문을 맡고 있었으며 정부 정책위원회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장관실에서도 연락이 왔고 대기업 회장실에서도 그를 찾았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면 가족들은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빠한테 온 전화예요. 그러면 그는 어디에 있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어도 명절 차례상 앞이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교수님, 그 안건 말씀이시죠? 그가 서재로 들어가면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소곤소곤 이야기하거나 그냥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30분, 때로는 1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오후 6시 프로젝트 최종 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내가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애들이 오랜만에 다 모이는 날인데. 그는 가방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 근데 장관님도 참석하시는 자리라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트리 아래 선물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식은 음식이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남은 치킨을 데워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여유가 생기겠지. 하지만 다이어리는 압니다.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2015년 3월 그는 명예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년퇴직 기념식이 대학 본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꽃다발을 건넸고 총장이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30년간 우리 대학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단상에서 준비한 소감을 읽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200명의 박수보다 30년간의 업적보다 문득 떠오르는 것은 1998년. 그 토요일 돌아서던 아들의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다이어리들을 꺼냈습니다. 1985년부터 2015년까지 30권이 넘는 기록들. 모든 페이지가 빼곡했습니다. 회의, 출장, 강연, 심사, 자문, 미팅. 하지만 어디에도 이런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들과 공원 산책, 딸과 영화 관람, 아내와 기념일 저녁. 그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바빴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들에는 부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생경영 전문가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 경영 노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진실을 보여준다. 69세의 그는 이제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의 시간표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다이어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그리고 누구의 곁에 없었는지를. 창밖에 가로수 잎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흐르고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오후 같은 서재.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먼지가 살짝 날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아마 5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1995년 여름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때 찍은 사진입니다. 배경에는 성산 일출봉이 보입니다.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내는 당시 8살이던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고 11살 아들은 엄마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붙어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왼쪽 끝에 서 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약 30cm쯤 떨어진 곳에 손은 양옆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표정은 어딘지 굳어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는 있지만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위한 표정에 가깝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2000년 8월 12일 가족사진 촬영을 위해 명동의 한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아내가 몇 주 전부터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가족사진 한번 제대로 찍읍시다. 애들도 크는데. 촬영 당일 아침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소 팀장이었습니다. 교수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갑자기 오늘 오후로 잡혔는데.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사진 촬영은 오후 2시, 미팅은 오후 3시. 알겠네. 사진 찍고 바로 가지. 사진관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딸은 흰색 원피스를, 아들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왔습니다. 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포즈를 잡아볼까요? 먼저 가족분들끼리 자연스럽게 붙어서. 아내가 두 아이를 가운데로 모았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에게 자연스럽게 기댔습니다. 아버님도 이쪽으로 좀 더 붙어주시겠어요? 작가가 손짓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의 어깨에, 아들의 등에.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투자자분이 30분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빨리 찍고 나가야 했습니다. 자, 웃으시고 하나, 둘.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는 곧바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요? 가족 사진 촬영하러 온 거잖아요. 여러 컷 찍기로 했는데.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오늘은 정말 급해. 그는 재킷을 챙겨 들고 서둘러 사진관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네. 2주 후 현상된 사진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아내가 거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다 잠깐 쳐다보고는 잘 나왔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후로 10년, 20년. 그 사진은 늘 거실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앞을 지나쳤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해서 들어올 때도 수없이 지나쳤지만 정작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 지금 69세가 된 그는 그 사진을 다시 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천천히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만 떨어져 있다는 것을. 물리적인 거리는 30cm에 불과하지만 그 간격이 말해주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고 그는 그 섬 바깥에 홀로 서 있습니다. 표정도 다릅니다. 가족들은 진짜로 웃고 있지만 그는 웃는 척하고 있습니다. 눈이 웃지 않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을 생각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그는 다른 사진들도 꺼내봅니다. 2003년 설날 사진. 온 가족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그는 약간 떨어져 서 있습니다. 2008년 아들 대학 입학 기념 사진. 아들 옆에 아내와 딸이 팔짱을 끼고 있고 그는 한 발짝 뒤에 서 있습니다. 2012년 딸의 결혼식 사진. 신랑 신부 옆에 양가 부모가 섰는데 신부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고 그는 손을 등 뒤로 모으고 서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진짜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아내의 일기장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연히 본 일기장. 2005년 3월 18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결혼 20주년. 남편은 중국 출장. 아이들과 셋이서 케이크를 먹었다. 우리 가족 사진을 보니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 넷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왜 남편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일까? 혹시 남편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만 그렇게 보는 걸까? 당시 그는 그 글을 읽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바빠서 그렇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알겠습니다. 거리는 출장이나 회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때도 그는 이미 멀리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그의 연구 행복한 가족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 신체 언어는 관계의 진실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누가 누구를 터치하고 있는가,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모든 것이 정서적 친밀도를 반영한다. 그는 앨범을 천천히 덮습니다. 30년간 찍은 수십 장의 가족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그는 늘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약간 떨어진 곳, 약간 어색한 표정, 약간 경직된 자세.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마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30cm의 물리적 간격은 사실 몇 년, 몇십 년의 정서적 거리였던 것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 갑니다.
거실 벽에 액자에 석양빛이 비칩니다. 2000년에 찍은 그 사진, 25년 동안 늘 같은 자리에 걸려있던 그 사진이 이제야 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보았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습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0cm의 간격이, 경직된 표정이, 어색하게 내려놓은 손이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 사실을 25년이 지나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연회장. 그의 70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주관한 모임이었습니다. 초대장에는 스승님의 고의를 축하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80여 명의 사람들이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된 제자들, 대기업 임원이 된 제자들, 연구소 소장이 된 제자들. 그가 30년간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상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커다란 화환이 놓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라는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제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한 명씩 단상에 올라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 지금은 모 대학 부교수가 된 45세 남자였습니다. 교수님 수업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과제 하나 내주시면 밤을 새워도 모자랐죠. 하지만 그 엄격함 덕분에 제가 학자로서 기본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타협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제자, 대기업 연구소장이 된 50세 여자였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심사 때가 기억납니다. 교수님께서 제 논문을 3번이나 반려하셨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교수님의 그 엄격한 기준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박수. 3번째, 4번째, 5번째 제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격하셨지만 훌륭하신 분. 무섭기도 했지만 배움이 많았던 시간. 타협 없는 학문적 자세를 보여주신 분. 모두가 엄격함과 무서움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감사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제자가 올라왔습니다. 첫 제자, 지금은 55세가 된 남자였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인터뷰 모음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연구실에서 농담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늘 진지하셨죠. 다른 제자가 이어갔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셨어요. 학문 이야기만 하셨죠. 또 다른 제자. 한 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가르침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대표 제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교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교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고 엄격하셨고 완벽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 교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낍니다. 그가 준비한 멘트였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오후 9시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지하 주차장에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엄격하셨지만, 무섭기도 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교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분. 그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70세의 얼굴. 주름진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빛.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자신을 그리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자신이 따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스승이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자신과의 개인적인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가르친 수백 명의 제자들. 그들은 그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억할까요? 엄격했던 교수, 무서웠던 스승, 타협하지 않던 학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2001년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한 제자가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석사과정 2년차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요. 그는 논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네. 자네 논문 진도는 어떻게 됐나? 학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 네. 논문 말씀이시죠? 다음 주까지 초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나가보게. 학생이 나갔습니다. 그는 다시 논문에 집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학생은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2007년 봄 다른 제자가 결혼식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꼭 오셨으면 합니다. 그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학회가 있어서 어렵겠네. 축의금은 따로 보내지. 제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그는 결국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회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2012년 가을 제자 한 명이 첫 아이를 낳았다며 연구실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교수님께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열어보지도 않고 답장했습니다. 축하하네. 육아로 연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30년간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그들의 인생에 진짜로 함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그들의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논문과 연구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존경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그에 져서 진정한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은 거리를 두고도 가능하지만 사랑은 가까움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존경하지만 불완전함을 나누는 사람을 사랑한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 80명의 제자가 모였지만 만약 내가 내일 쓰러진다면 병원에 달려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 내가 외롭다고 전화한다면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만약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곁에 와줄 사람이 있을까? 그는 알 것 같았습니다.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30년간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 한 번도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완벽한 교수였습니다.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어.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어떤 상패보다, 어떤 박수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일식집. 아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그는 놀랐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식사한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5년, 아니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래, 좋지. 어디서 볼까? 제가 예약해 둘게요. 토요일 저녁 7시. 약속 장소는 광화문 근처 조용한 일식집이었습니다. 그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42세가 된 아들, 이제는 중견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 왔어요? 응. 자리 잡고 있었어.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하고 물을 마시는 동안에도 큰 대화는 없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를 먹으며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때요? 뭐 나이가 파지. 병원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어.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너는 어떠냐? 사무실 일은? 바쁘죠. 요즘 큰 사건 하나 맡아서. 그래, 열심히 해. 다시 침묵. 두 사람은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회가 나왔습니다. 광어, 연어, 참치. 아들이 간장에 와사비를 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 아내와 합의했어요. 다음 달에 조정 신청할 예정이에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는 어떻게 하고?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제가 양육비 책임지고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데 늘 혼자 사는 것 같대요. 제가 집에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고. 1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그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일이 바쁘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잖아. 좀 더 노력해보면.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력이요? 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돈 열심히 벌어다 주고 아이 학원비 대주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그게 노력 아니었나요? 그럼 뭐가 문제냐? 아들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잖아요.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늘 바쁘셨어요. 운동회도 못 오시고 입학식도 못 오시고 생일도 거의 함께 보낸 적 없고.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난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바빠서. 알아요. 중요한 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쁜 사람이구나 했죠. 아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아버지랑 똑같이 살고 있구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 재롱 안 보고 아내 이야기 안 듣고 집에 있어도 노트북만 보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 듣는데, 아, 이게 엄마가 평생 느낀 거였구나 싶었어요. 아들이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성공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와 가까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였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없는 아버지였죠. 없는 아버지.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난 너희를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 알아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전 아버지가 제 운동회에서 뭘 했는지 기억 못해요. 제 입학식 날 어떤 옷을 입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게 하나 있긴 해요. 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나.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반에서 1등해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죠. 상장하고 상품으로 받은 책. 그는 그때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다음에도 열심히 해. 그게 전부였어요. 상장도 제대로 안 보시고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전화 받으러. 아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아버지한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저도 아버지한테 별로 이야기 안 했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미안하다. 사과하시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다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이혼이라는 거. 스시가 식탁 위에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 말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성공하시고 존경받으시는데 행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요즘 생각해요. 성공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성공일까? 아니면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반갑게 맞아주는 게 성공일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지금 돈도 잘 벌고 변호사로 인정도 받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요. 곧 이혼하면 진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게 성공인가 싶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가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존재한다. 아들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부른 거니까.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아들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아들은 지하철 입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잖아요.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떤 질책보다 더 아팠습니다.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설날 아침. 그는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찍 일어난 것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설날 아침치고는 고요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넓은 거실, 50평형 아파트.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8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오지 않습니다. 사흘 전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설날에 시댁 가야 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아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 이번 설에 제주도 다녀올 예정이에요. 혼자 좀 쉬고 싶어서요. 송편은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는 그래, 편히 쉬어라고 답장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떡국 재료를 사두었습니다. 떡, 달걀, 파, 김. 혼자 먹을 떡국을 끓이려고요.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했던 일입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을사년 설날입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 인파로 고속도로가 붐비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짐을 잔뜩 실은 차들,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떡을 넣고 달걀을 풀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아내가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같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떡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만 담았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설날 아침 명절 상이 아니라 그냥 떡국 한 그릇.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문득 20년 전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2005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끓였습니다. 여보,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논문 심사 마감이 다음 주였습니다. 미안한데 이거 급한 거라서 조금만 기다려줘.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음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자식들이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때야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아, 벌써 다 됐네. 절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3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마저 끝내야 해서. 오후 3시쯤 나왔을 때 아이들은 각자 방에 있었고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 이제 좀 쉬어야지. 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윷놀이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윷놀이 할까?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고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2025년 설날 지금. 그는 식어가는 떡국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다 사라졌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기계적으로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냄비 하나, 숟가락 하나.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단체 문자였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의상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그도 예의상 답장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좋은 한 해 되기를.
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아들에게서도 아버지, 설 잘 보내세요. 송편 받으셨죠? 그는 답장했습니다. 응, 받았어. 너희도 잘 지내. 메시지 창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20분. 하루가 아직 길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읽던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예전 설날에는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아내가 부엌에서 냄비 소리를 내고 친척들이 오가며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음이 싫었습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조용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그 조용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공허였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송편이 있었습니다. 택배로 온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5개. 식탁에 앉아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2개를 먹고 나머지는 남겼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연락할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누구에게 설날인데 뭐 하냐고 물을까? 하지만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은 가족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에게 대부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은퇴 후 각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으니까요.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5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날렸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2000년에 찍은 사진. 자신만 떨어져 서 있는 그 사진. 이제 그 사진조차 낡았습니다. 25년 전 사진. 그때 어렸던 아이들은 이제 40대가 되었고 젊었던 아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그의 저서 고잉 솔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르다. 선택한 고독은 자유지만 강요된 고독은 형벌이다. 오후 7시.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사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습니다. 설날 저녁 식사가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오후 9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절 특집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5분 보다가 껐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15분.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년 설날도 이럴까?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매년 명절이 올 때마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하루를 보낼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성공했다는 70년 인생. 교수로, 학자로, 자문위원으로 상을 받았고 인정받았고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명절 아침 함께 떡국을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는 것을, 견딜 수 없이 외롭다는 것을, 넓은 집, 편한 침대, 충분한 돈.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혼자.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오후 서재. 그는 정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였습니다. 혼자 보낸 명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뭔가 해야 했습니다. 이사 갈 것도 아닌데 뭘 정리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 벽면에는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상패와 트로피, 감사패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간 받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1998년 산업기술대상.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무거운 크리스탈 트로피였습니다. 당시 장관이 직접 수여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트로피를 손에 들고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만져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이건 그래도 의미 있는 거니까. 다시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2003년 우수 논문상. 학술 발전에 기여한 탁월한 연구 업적을 기리며. 이것도 중요한 상이었습니다. 5년간 연구한 논문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스에 넣으려다가 또 멈췄습니다. 이것도 남겨야지. 세 번째, 2007년 모 기업 자문위원 감사패. 귀하의 헌신적인 자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손에 들고 보니 이 회사 이름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자문위원을 몇 년이나 했더라. 3년? 5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넣었습니다. 네 번째, 2009년 정부 공로상. 국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신 공로를 치하합니다. 청와대에서 받은 상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신문에도 작게 실렸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상이었습니다. 박스에 넣으려다가 망설였습니다. 정부 상인데 이건 남겨야 하지 않나. 다시 책장에 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학회 공로상, 대학 감사패, 연구재단 표창장, 기업 감사패, 지자체 공로패. 하나하나 내려놓으며 살펴봤습니다. 모두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증명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고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2시간 동안 상패와 트로피를 내렸다 올렸다 반복했습니다. 박스에는 겨우 5개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개가 넘는 것들은 여전히 책장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2015년 정년 퇴임 기념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년 퇴임식 날 200명이 모였던 그날. 총장이 이 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대학의 자랑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 감사패를 책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서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의 헌신? 그 30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강의를 했고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지도했고 자문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가족과는 무엇을 했던가? 아들의 운동회에는 가지 않았고, 딸의 입학식에는 가지 않았고, 아내의 결혼 기념일에는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30년의 헌신.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을까? 그는 감사패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으로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10년 올해의 멘토상이 보였습니다. 제자 양성에 헌신한 훌륭한 스승에게 제자들이 추천해서 받은 상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제자 대표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학문만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좋은 스승이라는 증명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자신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쳤을까?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 가족보다 업적이 중요하다는 자세, 관계보다 성취가 우선이라는 자세, 그것이 과연 가르쳐야 할 자세였을까? 그는 상패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올해의 멘토. 하지만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멘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결국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아들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멘토는 제자들에게는 되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아들에게는 나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상패를 박스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2005년 학술상 박스에, 2008년 공로패 박스에, 2012년 감사장 박스에. 하지만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건 몇 년 동안 준비해서 받은 건데. 이건 전국에서 몇 명 안 받는 건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버리는 게 아니라 박스에 담는 것뿐인데도 망설여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자신이 누군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산업기술대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30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안아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2024년 설날 혼자 떡국을 먹던 그 아침. 이 상패들은 옆에 없었습니다. 책장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다고 말하던 그날 저녁. 이 트로피들은 아무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보내는 지금. 이 감사패들은 외로움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업적을 기억하지만 관계를 그리워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상을 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덜 보낸 것이다.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대부분의 상패를 다시 책장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스에는 10개 정도만 담았습니다.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만요.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20개가 넘는 상패와 트로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나는 크리스탈, 묵직한 금속, 화려한 문구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과거의 증거일 뿐 현재의 위안은 아니라는 것을. 이것들은 성취의 기록일 뿐 행복의 증명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천천히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책장 위의 상패들은 어둠 속에 남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빛나지만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그리워하지 않는 것들로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창문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지만 혼자였습니다.
상패들이 가득한 집. 하지만 사람은 없는 집. 그것이 70년을 산 결과였습니다. 2025년 2월 18일 화요일 밤 11시 침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1990년에 산 공책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앞부분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199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2달치. 그 이후는 모두 빈 페이지였습니다. 35년 전 새해를 맞으며 다짐했었습니다. 올해는 일기를 써야지. 하지만 석 달도 못 갔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일기 쓸 시간에 논문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는 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5년 동안 백지로 남아있던 페이지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꺼냈습니다. 2025년 2월 18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엇을 쓸까? 오늘 무엇을 했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책을 읽다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니, 요즘은 매일이 그랬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의 반복.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용했다. 그 문장을 보다가 지웠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독한 거였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도 지웠습니다.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른 것을 썼습니다.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슨 옛날 생각? 1998년 아들의 운동회, 2003년 딸의 입학식, 2007년 크리스마스 이브. 모두 자신이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일기를 쓰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언가를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답답함을, 이 공허함을.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편한 사람이었을까?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손이 멈췄습니다. 쓰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편한 사람이었을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대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1995년 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거실로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부모 상담 있는데 올 수 있어? 그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엄마가 가실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빠도 오면 좋겠대. 다음에 가지. 이번엔 엄마가 다녀오셔.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당신한테 학교 이야기 잘 안 하는 거 알아요?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안 들었어? 항상이요. 신문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컴퓨터 하면서. 애들이 이야기하면 응, 그래 하시면서 고개도 안 돌리시잖아요. 그는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2025년 지금 서재. 그는 일기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편한 사람이었을까? 편한 사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편하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자신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늘 피곤해 보였고 바빠 보였고 심각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전에 먼저 눈치를 봤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아빠 기분 괜찮아?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두려운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문장을 쓰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려운 사람. 때리거나 소리를 지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갑게 무시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기말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나빴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수학이 좀 안 좋게 나왔어. 몇 점? 64점.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64점? 그게 말이 돼? 다른 애들은 다 잘 봤다는데.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는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한테 너무 차갑게 대한 거 아니에요? 뭐가 차가워? 공부 못한 건 사실이잖아. 애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위로 한마디 해주시지. 위로. 그럼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해? 그게 교육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방에서 혼자 울었다는 것을, 아내가 들어가서 한참 달래주었다는 것을. 2025년 지금 그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64점을 받은 14세 아들. 속상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꺼낸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위로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혼내도 좋으니 마지막에 그래도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성적표를 더 이상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썼습니다. 나는 아이들이 실패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아이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다. 1999년 가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학교 대표로 나가서 은상을 받은 것입니다. 집에 와서 상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빠, 나 상 받았어. 그는 노트북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장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그렸는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리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은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방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딸의 그림을 거실에 붙였습니다.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도와 갈매기, 노을. 우리 딸이 이거 그리느라 한 달 넘게 준비했대요. 그는 지나가다 한 번 보고는 잘 그렸네 하고 말했습니다. 한 달 넘게 준비한 그림. 학교 대표로 나간 대회. 은상을 받은 결과. 하지만 아버지는 10초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무관심은 존재의 부재다. 그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자신은 가족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진짜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육체는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집에 있었지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느꼈을 것입니다. 아빠는 있지만 없는 사람.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자기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가장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줬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다. 그것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졌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공했지만 감정적으로는 무관심했습니다. 가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70세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은 아닙니다. 아내 장례식 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실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문장을 쓰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대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이미 중년이 되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져졌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 나는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 밤은 깊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쓴 일기. 하지만 그 안에는 35년간 회피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일기장을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 집 근처 공원. 그는 산책을 나왔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저녁 무렵이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3월 초 아직 쌀쌀했지만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개나리 봉오리가 노랗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목련 가지에도 하얀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원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고 나온 젊은 엄마들이 지나갔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건너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투박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4~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부지, 그네 태워줘요. 아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따라갔습니다. 그네의 아이를 안쳤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밀어줬습니다. 높이, 더 높이. 너무 높으면 무섭잖아.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가 조금 더 세게 밀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10분쯤 그네를 타고 나서 아이가 내렸습니다. 할부지, 이제 미끄럼틀 타요. 그래, 가자. 둘이 손을 잡고 미끄럼틀로 갔습니다. 아이가 미끄럼틀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할부지, 봐요. 내려간다.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래에서 두 팔을 벌려 받아줬습니다.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공주 잘했어.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그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아마 자신보다 가진 게 적을 것입니다. 옷차림으로 봐서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아마 큰 집에 살지도 않을 것이고 많은 재산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에게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웃을 수 있는 손주가. 그리고 그 손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손을 잡고 안기고 함께 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손주가 둘 있습니다. 딸의 아이 하나 8살, 아들의 아이 하나 5살. 하지만 그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본 적이 있던가? 손을 잡고 공원에 나온 적이 있던가? 그네를 밀어준 적이 있던가? 없었습니다. 딸의 아이는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명절이나 딸의 생일 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헤어집니다. 아들의 아이는 이혼 후 아들 아내가 키우고 있어서 거의 보지 못합니다. 작년에 한 번 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낯설어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아들 아내가 말했지만 아이는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안녕. 겨우 한마디 하고는 다시 엄마 품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날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 괜찮아요, 아버님. 아니야,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결국 받아갔지만 아이는 끝까지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는 아마 손주에게 많은 돈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줍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 밑에서 기다려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줍니다. 그것이 손주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선물이 아니라 함께함. 할아버지의 손주가 다시 달려왔습니다. 할부지 배고파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붕어빵. 좋아, 사러 가자.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이 공원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붕어빵 노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면서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그는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나는 성공했지만 정작 남지 못했구나. 70년을 살았습니다. 교수로 30년, 자문위원으로 15년, 정책위원으로 10년. 상을 20개 넘게 받았고 논문을 100편 넘게 썼고 제자를 수백 명 길렀습니다. 큰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을 혼자 보냅니다. 이것이 성공일까요? 공원 건너편 붕어빵 가게 앞에 할아버지와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을 받아들고 손주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거워서 후후 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붕어빵을 반으로 쪼개서 손주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먹어. 할부지 건데. 할부지는 하나면 충분해. 너 더 먹어. 손주가 받아 먹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생 자신이 추구한 것은 성취였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 더 큰 업적.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걷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웃는 것. 누군가와 붕어빵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짜였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3월 저녁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정해질 수 있을까?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이미 없고 아이들은 이미 멀어졌고 손주들은 자신을 낯설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늦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아이들이 살아있고 손주들이 자라고 있고 자신도 아직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2025년 3월 5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한 할아버지를 봤다. 손주와 함께 그네를 타고 붕어빵을 나눠 먹는 모습을. 그 할아버지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내가 평생 추구한 것과 진짜 중요한 것이 달랐다는 것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썼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배우고 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남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경받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적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려고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을, 비록 서툴고 어색하겠지만 해보려고 한다.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을 산 인생. 성공했지만 외로웠던 인생. 존경받았지만 사랑받지 못한 인생.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무슨 이유로 전화하지? 하지만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냥 안부를 묻고 싶어서, 그냥 아버지니까. 전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아빠.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늘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화하면 딸은 항상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일은 없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응.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냥 잘 지내요. 애 키우고 일하고. 힘들지? 또 침묵. 딸은 자신이 이렇게 묻는 게 낯선 것 같았습니다. 뭐 힘들죠. 근데 괜찮아요. 우리 손주는 잘 크고 있고, 네, 잘 커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키도 많이 컸어요. 그래? 오래 못 봐서 모르겠네. 그러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있잖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너랑 손주랑 밥 한번 먹을까? 아빠가 살게. 다시 침묵. 주말요? 응. 토요일이나 일요일. 내가 편한 날로. 갑자기 왜요? 그냥 오래 못 봐서.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뭔가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괜찮아요. 좋아. 일요일 몇 시가 좋아? 점심때요. 12시쯤. 그래, 장소는 내가 정해서 문자할게. 네. 그럼 일요일에 보자. 네, 아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걸음이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받아줄지는 모릅니다. 딸이 여전히 자신을 멀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밝았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늦었지만 아직 가능하다는 희망. 완벽하지 않겠지만 노력할 수 있다는 희망. 존경받지 못하더라도 곁에 있을 수 있다는 희망. 그는 천천히 서재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 곁에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편한 사람으로, 비록 서툴지만 다정한 사람으로, 공원 벤치에서 본 그 할아버지처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